안녕하세요. 최후 매직 국어의 최후입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영마라는 소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영마. 작가 이름은 김동리고요. 김동리 님의 소설 작품은 뭐 영마라든지 무녀도 혹은 바위 이런 작품들이 좀 유명한데요. 좀 어떻게 보면 섬뜩한 소설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바위나 무녀도 같은 거 보면 읽다가 막 약간 좀 으스한한 요즘 보는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영마도 영마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영마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본 사람들 많죠. 즉 한 자리에 머무르고 정착을 하게 되면 뭔가 주변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역마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녀야만 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을 역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갈등 부분에 있어서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내적 갈등은 그냥 혼자 하는 갈등이에요. 혼자 내 마음속으로 얘를 내가 때릴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거.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갈등하는 게 혼자라면,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개인 대 뭐 집단의 갈등, 개인 대 뭐 사회의 갈등, 개인 대 뭐 환경의 갈등, 개인 대 운명의 갈등, 이런 걸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우의 수로 뭐 개인, 집단 대 집단, 집단 대 사회, 집단 대 환경 뭐 이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갈등의 축을 다루고 있는 것 중에 개인 대 개인은 뭐 얘랑 옥상에 가서 맞짱을 뜬다. 어떤 여자를 딱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싸운다. 개인 대 개인이겠고요. 개인 대 집단의 갈등. 뭐 영어란 학생이 있는데 아침에 딱 학교에 가서 학교 교실 문을 여는 순간 내가 영어가 문을 열면 모든 아이들이 하던 말을 멈춘다. 아무도 영어한테 말을 안 거는 거죠. 앙따를 시키는. 개인 대 집단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 대 사회. 영어가 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갖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회적 부조리 때문에 혹은 사회의 부정부패 때문에 혹은 사회의 법적 제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혀 성공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게 개인 대 사회 갈등일 수 있겠네요. 개인 대 사회. 영어가 노년에 말년에 나중에 난 농사를 해야지 뭐 귀농을 해야겠다. 시골로 내려갔는데 뭐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럼 뭐 개인 대 환경의 갈등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정도의 측면에 있는 갈등들은 여러 소설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개인 대 운명의 갈등 소설은 거의 뭐 영마라는 작품밖에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직업이 국어원생인 저도 뭐 읽어본 책 중에 개인 대 운명의 갈등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만들어낸 오이디푸스 신화 아시나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 그래갖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거기서 유래된 신화죠. 그런 게 뭐 운명의 탓? 혹은 김동인의 소설 중에 배따라기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 보면 배따라기의 끝에 그런 게 나와요. 뭐 이게 다 운명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말 때문에. 그 정도의 작품만 개인 대 운명의 갈등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뭐 꼭 영마라는 작품 하나가 이 개인 대 운명의 갈등을, 이 갈등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 끼워 넣을 수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개인 대 운명을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 영마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화개장터라는 곳에 주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막에는 주모로 있는 옥화라는 착하디 착한 여자가 삽니다. 그리고 이 옥화는 떠돌이 중과 한 번 관계를 갖고 낳게 된 성기라는 아들이 있고요. 이 성기가 이 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기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뭐 3살 땐가 점을 봤는데 역마살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꼭 떠나야겠죠. 한 곳에 정착하면 안 되는 이 성기의 역마살을 치료하고자 옥화는 성기를 절에 보내갖고 계속 그 역마살을 떨쳐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있는 글인데요. 이 주막에 최장수 영감이 들르게 됩니다. 최장수 영감.
채장수라고 하면 요즘은 이런 채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술을 채로 이렇게 딱 걸러내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영감이 자기의 딸인 계연을 데리고선 방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멀리 장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동안 내 딸 좀 뭐 보살펴 줘라. 그러면 갔다 와갖고 계산을 다 치르겠다. 아직 어린 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옥화가 그러기로 하고 채장수 영감을 보내요. 근데 옥한의 어머니도 한 명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셨죠. 이 어머니도 이 주막의 주모였어요. 근데 이 주막에서 주모로 살다가 남사당패를 꾸려온 어떤 패거리들, 지금 말로 하면 광대들, 마당놀이패들, 이런 놀이꾼들, 지금에는 광대 놀이패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죠. 어쨌든 옛날에는 동네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던 그 남사당패의 대장이었던 어떤 남자와 하룻밤 역시 정을 맺은 다음에 낳게 된 딸이 옥화예요. 즉 옥화의 어머니의 남편도 역마살이 낀 사람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사내, 그리고 옥화의 남편도 떠돌이 중이니까 중이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역마살이 낀 사내. 그러니까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인 화개장터라는 곳, 이 주막에 머무는 사람들 자체가 역마살이 낀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는 그런 공간이라고 많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룻밤 거처하고 가는, 하룻밤 묵고 가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글의 남자 주인공인 성기가 그 다음부터 같이 지내게 된 계연이랑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기가 화개사라는 절에서 그 절에서 역마살을 떨쳐보내기를 바랐던 옥화는 계연과 친해지는 걸 괜히 좋게 봐요. 계연과 친해져서 살림을 차렸으면 하거든요.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성기라는 아이가 숙기가 없는 건지 여자 관계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계연과 친해지면서 계연은 아직 철이 없고 뭐 그런 관계라서 오빠라고 잘 따르는데, 그렇게 따르는 관계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막 이럽니다. 계연이 옆에서 뭐 백허그를 좀 깜짝 놀라든가 뭐 이런 그 상황에 둘이 친해지는 관계 속에서 또 되게 뭐 눈꼴시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지금 보면 막 나 잡아봐라 뭐 잡힐 수도 있는데도 괜히 느리게 걸어가고 빠르게 걸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맨틱이 조금씩 싸게 트는데 어느 날 계연이가 졸고 있을 때 옥화가 졸고 있는 계연의 왼쪽 귓바퀴 위에 있는 검정 사마귀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화들짝 깜짝 놀라요. 왜? 자기 귀에도 이게 있거든요. 물론 뭐 사마귀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게 유전이 되었다라고 할 화학적인 근거가 있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어쨌든 이걸 보고 옥화가 조금씩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막 고조되는 음악, 암울한 분위기. 왜냐하면 채장수 영감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도 옛날에는 남사당패를 거닐고 다녔고 뭐 36년 전쯤에 뭐 여기 주막에 온 적도 있다, 뭐 옥화의 나이가 지금 35살, 34살 뭐 이거랑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만약 남사당패를 꾸리고 온 채장수 영감과 자기 어머니가 관계를 해서 낳았던 딸이 자기 자신이라면 채장수 영감이 데리고 온 계연은 뭐가 돼요? 자신의 배다른 동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옥화의 아들인 성기의 입장에서 이 계연은 뭐가 돼요? 이모가 되는 거죠. 물론 옥화와 계연은 배다른 자매이긴 하지만요. 옥화는 그날로 바로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갑니다. 뭐 이 점쟁이와 나누는 대사는 소설의 원문에는 나오진 않지만요, 옥화의 말을 미루어 봤을 때 점쟁이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크리스찬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옛날 무속신앙 되게 신기한 것들이 좀 있긴 있죠. 점쟁이가 옥화를 보자마자 그랬나 봐요. 그 소설 안의 내용을 짐작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 네 자식놈이 지금 이모랑 연애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자기 아들인 성기가 계연과 친해지고 있는 관계, 옥화 입장에서 계연이 자기의 정말 동생이라면, 채장수 영감의 딸이고 옥화의 아버지가 채장수 영감이라면 자기한테는 굉장히 창피할 수 있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점쟁이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듯 바로 내깔입니다. 보자면 듣자마자 옥화는 정말 뭐 차라리 망신을 했지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옥화가 이때부터
조금씩 흔들리다가 결심을 하게 되죠. 즉 오카 입장에선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게 성기와 계연이가 살림을 차렸으면 좋았을 것만, 인륜이란 게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륜. 그러니까 인간된 도리로서 이모와 조카가 결혼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오카는 성기와 계연이가 친해지는 걸 막습니다. 사랑이 깨지게 얘기하는 거죠. 성기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계속 성기와 계연의 관계를 탐탁지 않아 하는 엄마에게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도 왜 그런지 이유를 묻지도 않고 오카도 알려주질 않아요. 세월은 흘러 최장수영감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계연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계연이와 데려갈 때 계연이는 성기한테 자기를 잡아달라는 그런 표정, 그런 눈빛, 이걸 막 쏘는데도 성기는 그 자리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연이 구례라는 곳으로 떠나간 후 성기는 삶의 어떤 의미를 상실하고 알아눕습니다. 환자가 되죠. 그렇게 환자가 돼서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많은 사람들이 성기의 어떤 차도가 생겨갖고 정상인으로 돌아올 거를 포기하게 될 정도로 많이 심각했던 그때 오카가 고백을 하는 거죠. 걔는 알고 보니 나의 동생인 것 같다. 그리고 모르면 몰랐지, 아는데 인륜이란 게 있는데 어떡하냐. 성기 너에게 너의 이모와 결혼할 수 있는 걸 허락하기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기는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아차린 채, 소설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성기가 한 자리에 머무르다 보니까 역마살이 운명처럼 슬금 밀려 들어와서 성기에게 안 좋은 일을, 즉 이모와 연애하게 될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어려운 일이죠. 자, 장면이 전환되고요. 봄이 돼서 성기가 막걸리 한 사발을 딱 멋있게 먹은 후, 즉 병세가 다 완화됐다는 걸 암시하죠. 오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옆판 하나만 맞춰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카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즉 자기 아들의 역마살은 내가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못한다. 운명은 따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에 오카도 충격에 빠지죠. 왜냐하면 옆판이란 게 뭡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엿을 팔 수밖에 없는 떠돌이의 삶을 그대로 대표하는 그런 소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오카는 아들의 뜻을 따라 옆판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시간은 며칠 흘러서 성기가 옆판을 맞춰놓고 삼거리길에 머물게 됩니다. 하직 인사를 드리고 삼거리길, 이게 이 글의 주제를 암시하는 그 길에 성기가 놓여 있는 거죠. 한쪽은 지가 원래부터 있었던 화개장터 주막에 있는 방향이고요. 한쪽은 구례, 한쪽은 하동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그곳. 성기는 처음서부터 이 주막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등지고 있고요. 구례 쪽을 한참 바라봅니다. 즉 바라본다는 건 미련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난 계연한테 아직도 마음이 있는데 계연을 따라가 볼까? 계연의 종적을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한참 바라본 끝에 결국 이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하동이 암시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길이고 어떻게 보면 운명에 순응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개인 대 운명 간의 갈등에서 운명의 순응관계로 작정을 한, 내신 시험 때는 이건 운명의 패배를 한 거다. 개인 대 운명의 갈등에서 개인이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운명의 패배를 했다라고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 패배라는 말까지 쓰는 게 옳은지 그거는 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내신 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운명에 순응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져서 콧노래까지 부르게 되는 성기의 삶을 끝으로 이 소설은 정리가 됩니다. 역마라는 소설, 성기라는 인물이 역마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운명을 거슬러 보려고, 이겨보려고 노력했지만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역마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